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살면서 사람들, 특히 바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전 한때 그 사람들의 생김새, 가방, 구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던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프로비던스라는 도시로 대학원 유학을 갔더니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18만 밖에 없었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길을 갈 때 너무나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점점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언제서부턴가 사람 아닌 다른 것들로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왠지 예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신기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철물점에 가면 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못들이 있네. 이 못은 색이 이렇게 다르네. 크기는 또 이렇게 다르네. 그러면서 못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탐험하듯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작품에 사용할 재료를 고르는 법도 바뀌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왠지 모든 걸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당장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더라면 프로비던스에서는 사물이건 사람이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통 금속공예 교육을 받고 귀금속 재료만 고집하던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콩이나 빨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찍찍이라는 재료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찍찍이 같이 평범하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물질로 장신구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그런데 이런 재료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에는 제가 제 키가 작다고 생각해서 제 키를 커 보이게 하려 하이힐을 신어야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저를 고치고 감추어야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료라도 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만의 특성을 찾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특성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성을 부각시키려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충분히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장을 통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호주, 미국, 영국, 한국 이렇게 여러 나라 박물관에 제 작품이 소장되면서 찍찍이를 사용하는 장인으로서 장장 10년간 입지를 굳혀오고 있어요. 이렇게 장인으로서 숙련을 해오면서 숙련이라는 개념 자체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발견한 윌리엄 애슈비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제안한 필수 다양성의 법칙에서 다양성만이 다양성을 흡수한다고 말하세요. 그 뜻인즉슨 어떤 문제나 과정을 숙련되게 해결하거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제시하는 다양성보다 더 다양한 대응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즉흥 연주를 하는 숙련된 재즈 음악가들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이 즉흥적 선율을 연주하면 다른 한 명도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들이 충분히 숙련이 되어 있다면 한 명이 어떤 다양한 선율을 연주해도 다른 한 명이 그 선율을 받고 막힘없이 합주의 본질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적합한 선율을 연주해내죠. 만약 저를 한 명의 재즈 음악가라고 한다면 제 재료인 찍찍이는 상대 연주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히지 않고 다양한 반응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것은 재즈 음악가가 막히지 않고 연주를 지속해 나가는 것과 유사해요. 그런 뜻에서 제가 작가로서 충분한 숙련이 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의 대면에도 막히지 않고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상황의 다양성이 제가 흡수할 수 있는 다양성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전 상황에서는 충분했던 제 숙련이 갑자기 부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제가 숙련을 위해서 반드시 초월해야 하는 고비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고비를 전 존중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존중 그러면 사람들은 존경이나 수용을 떠올리세요. 존경이라면 어떤 대상을 우러러보는 거고 수용이라면 대상의 행동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존중, 즉 리스펙트는 이 두 가지 개념과 사뭇 달라요. 존중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게 저절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장신구 작업은 제가 찍찍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10분 실현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찍찍이의 가치를 알아보지는 못하잖아요. 따라서 존중이 쉬울 때도 있고 쉽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는 이보다 더더욱 쉽지 않은 우리를 방해하는 대상을 존중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해요. 장신구 같은 작은 규모의 작품에서 벽에 설치하는 큰 규모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존재하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중력이라는 요소가 제 작업을 방해하더라고요.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자 하는 형태는 중력에 의해 밑으로 끌어내려졌고 웅장함을 지향했던 저의 작품은 초라하게 바닥에 축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겨온 찍찍이가 한순간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대상을 맞이하면 정신적으로 심히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건 우리를 방해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에게 방해를 받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대상이 존재하기 덕분에 비로소 창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방해적 요소를 단지 수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한 그런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창작을 할 경우 제가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제게 진정으로 새로운, 즉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큰 작품들을 보시면 제가 중력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력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중력의 방해만 받기보다 중력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창작하려는 그런 존중의 노력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